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칸트의 철학 재개는 크게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학문 방법론이나 이론 철학, 순수이성 비판과 같은 그런 이론 철학의 인식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지만 윤리학, 도덕 철학,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 실천 이성 비판, 윤리 형이상학 같은 데 논의에서도 이 도덕의 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칸트는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길로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자,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자연이나 행복의 추구, 신의 의지, 어떤 도덕 감정, 이를테면 행복의 추구,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선이고 궁극 목적이고 그 행복을 기초로 해서 도덕이 논의되고 그것이 정립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칸트 이전의 어떤 중세 시대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문화 전통에서 어떤 신의 의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신의 뜻이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그러겠죠.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 감정. 도덕 감정은 대표적으로 17, 18세기 영국의 도덕 감정론자들,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샤프츠베리라든지 이런 부류의 철학자들은 도덕 감정에 기초해서 윤리나 도덕을 정립하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칸트는 전혀 다른 이성 개념, 그 앞에도 순수한 실천 이성 개념을 통해서 도덕의 원천과 근거, 그리고 도덕의 어떤 정당성을 정립하려고 한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칸트는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때로는 도덕 감정 같은 인간의 자연 본성을, 때로는 행복 추구를, 때로는 신의 의지나 완전성을 원리로 삼아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심급으로 삼아서 도덕성을 정립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칸트는 이러한 원리들의 기대에서는 도덕의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 지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그 윤리 형이상학의 목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덕성의 원리는 온전히 선험적으로 일체의 경험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단적으로 순수한 이성 개념들 중에서 찾을 수 있고 확립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윤리 형이상학, 우리가 도덕의 최고의 원리를 찾고 정립하는 것이 칸트의 목표였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도덕성의 원리는 온전히 선험적으로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뒤에 써져 있는 일체의 경험적인 것과 무관하게,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순수한 이성의 개념들 중에서 찾을 수 있고 확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같은 맥락에서 칸트는 약간은 은유적으로 이렇게도 쓰고 있는데요. 모든 도덕 개념들은 또 나왔네요. 선험적으로 아프리오리. 앞에서도 한번 쓴 것 같은데, 아프리오리하게 이성 안에 자신의 자리와 원천을 갖는다. 자신의 자리, 독일어로는 자리, 지츠, 원천, 우어슈프룽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평범한 인간 이성뿐만 아니라 최고로 사변적인 이성, 이때 최고로 사변적인 이성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정리할 사항은 이 도덕 법칙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든지 아니면
초인간적인 이성이든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생각되는 외계인의 이성이든지 간에 모든 이성적 존재에 타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칸트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초인간적인 이성, 또 우리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되는 외계인, 우리의 행성 밖에 사는 어떤 외계인의 이성, 이렇게 칸트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통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포함시킨 칸트의 이론적 의도나 차원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의 우리가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 논변의 핵심은 인간인가 아닌가, 또는 이성적 존재인가 아닌가, 이성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의 타당성,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어떤 통용되는 범위는 모든 이성적 존재의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왜 칸트는 도덕의 통용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를 포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을까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덕 법칙은 아까 세 가지 계기가 있었죠. 일단 보편적이어야 된다, 필연적이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즉, 도덕 법칙은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또 예외 없이 통용돼야 되고, 또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도덕 법칙이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보편, 필연, 객관적으로 통용돼야 된다면 그 도덕 법칙의 통용성의 타당성의 범위는 도덕적인 존재로 예상되는 모든 가능한 이성적 존재자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논변에서 우리는 도덕 이론을 가능한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우려고 한 칸트의 그런 의도와 주장을 엿볼 수 있고요. 또 칸트의 이론적인 어떤 세심함과 정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대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서양 근세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 이성주의와 전맥된 어떤 부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도덕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이 필요하겠죠.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 인간 관계, 상호 관계에서의 이런 어떤 지식이 필요할 텐데, 그러나 그러한 인간학과는 무관하게 지금 칸트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윤리 형이상학을 정초하려고 하는 거죠. 순수한 도덕의 원리, 이론을 정립하려고 지금 칸트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도덕성의 어떤 정립, 도덕의 최고 원리의 정립에 있어서 이성이 최고의 그런 원리이고 신급이다, 그 중심을 차지한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객관적 자연이라든지 인간의 자연 본성이라든지 신의 의지, 이런 원리들은 도덕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용을 해보면, 철학은 하늘이나 땅의 어떤 것에 매달리거나 의지해서 도덕 법칙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법칙의 보유자로서 자신의 순수성을 입증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늘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하늘이나 땅에 매달려 의지해서 어떤 이론의 원리, 어떤 법칙의 원리, 그리고 그 근거와 원천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도덕 윤리의 이치가 뭐예요? 하늘의 이치잖아요. 하늘의 이치. 혹은 어떤 자연의 질서, 자연의 어떤 균형, 객관적 자연의 운행 질서, 이런 것이 중요한 원리였고, 또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통의 어떤 관습, 이러한 것에 매달려서 도덕 법칙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이성적 존재자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법칙의 보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정당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도덕 감정, 인간의 어떤 착한 본성과 같은 자연 본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신으로부터도 우리가 도덕적인 권위나 도덕의 어떤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도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신이 나에게 이런저런 행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도덕의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딱 잘라서 우리는 칸트의 도덕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학으로부터도, 인간의 어떤 도덕적 본성이나 자연 본성과도 무관하게, 그리고 신으로부터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갖는 그런 어떤 권위와도 무관하게 오로지 이성을 통해서 이성 개념만으로 도덕성이 근거 지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칸트 윤리학은 이성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도덕성을 정립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